아시다시피 스포츠에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있고 아이스스케이팅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로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설 중의 전설, 노르발 뱁티입니다. 뱁티는 1879년 스코틀랜드계 캐나다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에는 주민이 30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스코틀랜드 태생인 노르발 씨의 어머니는 게일러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북쪽 마을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겨우 1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은 노스다코다로 이사하여 미국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노르발은 스케이트에 대단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10살 때 처음으로 우승했어요. 14살에는 노스다코다 챔피언이 되었고 몇 년 후 당시 세계 경주 챔피언인 잭 맥컬럭을 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빙상계에서 빛나는 경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뱁티는 아이스 스케이팅에 거의 집착을 보였고 할 수 있는 모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902년 뉴욕 사라나크 호수에서 열린 5마일 경주에서 그는 세계 기록을 세웠고 그 기록은 수십 년 동안 깨지지 않았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서 그는 거의 5,000개의 대회에 참가해 우승했고 1918년 절대 패배한 적이 없는 챔피언으로 은퇴했습니다. 뱁티가 그의 경력에서 단 한 번 패배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패배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은퇴한 지 2년 후 그는 다시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우승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가장 잘 나가던 시절 그는 스케이트를 뒤로 타면서도 경주에 우승했어요. 다른 선수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스케이트를 타는데 말이죠. 하지만 뱁티의 인생에서 스케이트를 탄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 결혼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뱁티는 아내와 헤어졌고 멀리서 자녀들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오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전 부인 리리언은 자녀들 앞에서 노르발 뱁티의 이야기를 꺼내는 걸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중 누구도 스케이트 선수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1910년부터 뱁티는 당시 팬시 스케이팅이라고 불리던 피겨 스케이팅에 관심을 가졌고 단독 공연으로 2 조국을 순회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이 틈새 스포츠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공연 무대에 올려서 오락거리로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펩티는 그 일에 성공했어요. 1966년 그가 직접 언급했듯이 전형적인 공연은 7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펩티는 표를 파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짧은 스피드 스케이팅 쇼를 하면서 몸을 풀었어요.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다음 공연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면 사지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지역 젊은이들을 초대해서 여우 사냥식 경주를 펼쳤습니다. 최대 50명의 스케이트를 탄 사람들이 빙판 위에서 펩티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짧은 휴식 후에 그는 배럴 점프를 시작했습니다. 종종 스케이트 선수 지망생들도 여기에 참가하여 그와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계속 도전했지만 펩티가 하는 묘기를 도저히 따라할 수 없게 되면 다음에 펩티가 도시를 방문할 때는 더 나아진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쇼를 계속했고 이번엔 피겨스케이팅 차례였어요. 그리고 가장 기대를 모은 것은 중마 스케이트 공연이었습니다. 펩티는 65cm의 중마 위에 올라 대중들에게 스턴트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중마는 보통 이런 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2배는 더 높았어요. 펩티가 미래의 두 번째 아내인 글래디스 램을 처음 만난 것은 1914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카고에서 댄서로 일했고 펩티는 시카고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글래디스에게 스케이트 타는 법을 가르쳤고 그녀는 스케이트 물론 펩티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1920년대 초 펩티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력을 접었을 때 그 커플은 계속해서 함께 수많은 아이스쇼를 열었습니다. 당시 피겨스케이팅은 오늘날처럼 인기가 없었고 스케이트 선수들은 탱크라고 불리는 다소 작은 휴대용 아이스링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펩티와 램은 이 아름다운 스포츠가 그에 걸맞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그들의 쇼는 실로 많은 관객들을 모았습니다. 1924년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당시 그들은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피겨스케이팅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발 펩티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배럴 점프와 피겨 스케이팅에 이르기까지 그는 관심을 가진 모든 빙상 스포츠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916년 그는 10개의 배럴을 뛰어넘는 월트 점프를 공연했습니다. 6.5m의 거리였고 그 장면은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비교하자면 마치 범퍼에서 범퍼로 SUV를 뛰어넘는 것과 같았어요. 아이스 스케이트를 신고 말이죠. 그 후 20년 동안 베티와 글래디 램은 아이스쇼와 함께 대륙을 여행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예술에 감탄했고 또한 피겨스케이터 지망생들을 위한 코치 역할을 했습니다. 스케이트는 생소한 스포츠였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이 많진 않았지만 그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는 아내이자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다음 수십 년 동안 유명 아이스쇼에서 정규 프로그램이 될 주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스 폴리스, 아이스 캐페이드, 홀리데이 온 아이스 등이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자 그는 이 조직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그는 손녀에게 스케이트 한 켤레를 주면서 준비가 되면 그의 쇼 중 하나에 합류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티의 손녀는 할아버지의 말을 따랐고 할아버지의 못지않는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티 베런스였고 스포츠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올림픽 코치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매년 스케이트 선수들에게 수여되는 상이 있습니다. 집안의 재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티의 손자와 증손자들은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에서 국내 및 세계 대회 멤버로 활동하며 세계 챔피언이 되고 세계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존경받는 조상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티는 스케이팅의 기술적인 면에서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당시에 아이스 스케이트를 다시 디자인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이트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1938년 베티는 스포츠 활동에서 은퇴하고 대신 코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명한 빙상 선수들이 그에게서 배웠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40년대에 그는 앓고 있던 질병에 심각한 합병증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베티의 의지를 꺾진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치를 했고 간호사는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가야 하는 곳이면 어디든 데려가야 했습니다. 1963년 그는 자신의 이름이 캐나다의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등록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어쩌면 노르발 베티가 자신의 업적에 드디어 만족한 것은 그때였을지도 모릅니다. 3년 후 87세의 나이로 그는 고요하게 영광을 누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남아있고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노르발 베티는 아이스쇼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현대 공연은 여전히 그가 발명하고 대중화시킨 동작과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올림픽 프로그램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없었더라면 피겨스케이팅은 현재의 뛰어난 스포츠로 발전하기까지 아마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